지금 우리나라 바이오는 완전히 레벨업 됐습니다. (8월에는) 바이오 안 사고 못 베길 겁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맞아요. 오랜만에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주변에서 코스피 5천 얘기 좀 네, 많이 물어봐요. 언제쯤 돌파하겠느냐.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음흠. 한국 주식이 아직 다행히도 굉장히 너무나 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버블이 아니고 몇 가지만 제도를 바꾸고 네. 그리고 이 정책을 바꾸게 되면 5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당장 5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 임기 안에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 5천 간다 그러면 지금 3천이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한 80%? 그죠? 그러니까 7, 80% 올라가는 건데 5년 동안에 10%씩만 해도 복리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금융기억을 해야 되고 아직도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주식이 5천까지 갔을 때 네.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 국민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물론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그거는 그리고 거기는 한국 주식이 별로 투자 안 하잖아요. 비중 한 13, 14.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많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부를 형성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심어주려고 그러면 단순히 5천 가는 게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그 가기 전까지 이 노동만 가지고는 노 준비 못 한다. 돈을 일하게 해라.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고 한국 기업에 들어가고 한국 기업이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당도 주고 하는 그런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소홀했죠. 네. 대부분 주식은 그냥 도박같이 차트만 보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뭐 이런 약간 카지노 같은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바꾸고 빈부격차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자꾸만 결과물만 얘기해. 5천 언제 갔느냐.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하죠. 5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상법도 바꿨으니까 또 지속적으로 상법을 바꿔야 되고 또 주주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향상이 되고 그러면. 네. 네. 사실 존리 대표님이 예전에 진짜 젊은 펀드 매니저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맞아요. 상법 개정 필요성.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증권부 기자 생활할 때부터 막 기사 썼던 내용이 되니까 한편으로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되네? 예, 예. 이런 시기가 오네. 맞아요. 이렇게요. 체감하고 계세요? 그럼요. 그때는 이 주식 투자가 저변화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요. 미국도 그랬거든요. 미국도 끊임없이 금융교육을 했어요. 특히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401k에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날 잡아서 큰 강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케팅을 해요. 피델리티가 오거나 뭐 찰스 수압이 오거나 그래서 우리 펀드가 더 적합하다. 아니 우리 펀드가 우리가 이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뭐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했어 6개월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하면서 금융교육도 같이 그렇죠. 하는. 네. 왜냐하면 금융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에도 투자하고 또 해외에도 투자하고 그런 각종 펀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노후 준비를 주식을 통해서 하는 거를 꾸준히 했죠. 미국이라고 뭐 국민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똑똑하기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죠. 한국 사람이 똑똑하죠. 한국 사람이 똑똑하지. 너무 똑똑하지.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 그래서 더 빨리 벌려고. 그렇지. 그래갖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 막 단타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너무나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동안 부동산 일변도에서 어떻게 이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고 또 많은 기업이 여기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또 그 자본 조달한 회사가 발전하게 되고 또 국민들은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또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선순환 되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는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죠. 참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고 그리고 또 한 맞습니다. 1,400만 예. 넘는 주식 투자자가 생기다 보니까 음.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주식 투자들이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일단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자갈밭이기는 해. 울퉁불퉁합니다. 아, 물론이죠. 최근에 그 세제 개편안 발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알죠. 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이었던 걸 10억 원으로 더 이제 강화하거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시장이 좀 예상을 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좀 후퇴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나왔는데 그렇죠.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좀. 아이, 글쎄요. 이게 우리는 너무나 그 주식 투자를 네. 수급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억이냐 10억이냐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50억으로 10억을 낮춘다니까 이제 생각이 연말이 가기 전에 다 팔았다가 네, 네. 또 다시 사게 되면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펀더멘탈한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수급에 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눈치 게임이죠. 눈치 그렇죠. 게임. 예. 근데 진정으로 나는 이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는 아직도 프라이스북이 0.3인데도 많아요. PBR 0.3. 예, 0.3, 0.4도 많아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이거밖에 거래가 안 되냐. 경영진한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한국 법이 문제예요.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사회나 주주나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한국의 금융시장을 낙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서 현금을 쌓아놓고 배당을 하지 않는다든가.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세금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어떤 센티멘트니까. 네.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이 주주들이 이 권리를 회복하는 게 그 주식시장에 5천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는 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그런 데들이 있죠. 예,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싸질까요? 아무리 해도 이 회사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의 대주주와 개인 주주의 이해가 대립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영진은 그 피드시어리 듀티가 있는데 경영진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가 없다는 얘기도 그 외국 투자가들은 고개를 휘두르는 거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상장사는 상장사고 그 경영진은 경영진이고 주주는 주주고 우리 일에 관여하지 마시고 뭐 당신이 뭔데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뭐 귀찮게 해 막 이런 게 또 이제 주주를 대하는 현실. 그게 일본이 그랬다가 예. 일본이 그 밸류업이라는 거 아베가 했잖아요. 네, 10년 전. 그래서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거 한꺼번에 올라갔죠. 네. 한국은 그냥 말로 네. 그냥 밸류업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면 안 되나요? 제대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제도가 주주들이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뭐 그 3% 룰이라든가 네. 아니면 집중 투표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기업을 괴롭힌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기업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식 가격을 현실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부자가 되는 건 누구죠? 대주주예요. 그렇죠. 네,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좀 아이러니하죠. 네. 그 대주주가 더 부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게 왜곡이 되고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내팽개진 것 같은. 근데 다행히도 이제 상법이 바뀌어서 네. 주주들의 충성해야 된다는 그 조항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런 것도 들어갈 필요 없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당연하죠. 사회가 맞아요. 주주들을 위한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맞아. 그게 법으로 된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오죽하면. 네, 맞아요. 그래도 상법이라도 개정이 됐으니 이제 그럼, 정신이라도 그렇죠. 이제 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이제 거고요.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선 직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노후에 배당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참 좋은데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엔 세금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기준도 있고 2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세율이 최고 한 49.5% 가서 이거를 뭐 이소영 의원 안으로는 최고 세율 27.5%. 정부가 발표한 건 38.5%다 보니까 시장이 정부의 안을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능한 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혜택을 많이 줘라. 그렇죠. 일단 주식으로 오게 하고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키운 다음. 그럼요.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세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되죠? 안 팔면 되거든요. 그래도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더 큰 혜택을 주고 지금은 무조건 세금 얘기할 때가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각종 세법을 통해서 특히 서민들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 미국의 401k도 결국은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때린다. 60세까지. 이제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세금을 막 올리냐 이런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에이 역시 부동산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획기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매칭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매칭 시스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내가 월급의 10%까지 401k 들 수가 있거든요. 네. 할 때 회사가 50%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정착하게 하려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회사가 50%를 더 주니까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주식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또 이게 좋을까 저게 실망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이 거둘 생각보다는 이 활성화해야 되고 또 한국의 자본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더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돈을 더 벌어요.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세수보다는 나는 그런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민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거의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사람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주식시장에 5천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체감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태까지 5천 가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5천 간다고 가정하면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네. 그럼 뭐예요? 서민들이 주식에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기업에 투자해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투자하고. 그러면 금융산업도 살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거 적당히 해갖고는 안 돼요. 적당히 해서는. 네. 그래 여태까지 적당히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3천 넘었네? 3,200 갔네? 이제 세금 좀 걷어볼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5천 가는 건 됐는데 다시 3천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장기적인 우리 한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플랜이에요. 미국처럼 30년, 40년 후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방향은 옳아요. 이 주식을 통해서 주시장을 통해서 한국이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런 토양을 만드는 그 방향은 일단 잘 잡았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죠. 그래서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한국이 이 자본시장에서 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훨씬 큰 그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잘한 나라가 싱가포르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이렇게 금융 강국이 됐는지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이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사실 대통령의 공약도 그러하고 뭐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하려고는 합니다만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수가 계속 막 수십조 원씩 펑크가 나니까 어디 돈 거둘 데 없나? 그러다가 또 다시 저쪽 한번 좀 열어볼까요? 곳간이 좀 채워진 것 같은데요. 막 그 유혹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태스크포스가 필요해요. 진짜 마스터 플랜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놓고 생각해야지
여기서 또 세금 뽑는 데서 또 여기고, 여긴 또 여기고, 또 부처 간의 어떤 그 이해 상충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막 좀 생각들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은 필요하겠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한국 금융을 키우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고 세금도 여기서 좀 걷고 이렇게 적당히 할 거냐. 나는 그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선택을 하고 네. 선택을 했으면 밀어붙이고 네. 강하게 혜택 주고 결국은 길게 보면 세금 더 거쳐요. 그렇죠. 시장이 커지면 네, 그럼요. 또 거래 금액도 커질 거고 거래세도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회사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커지면 또 회사에서 법인세도 그렇죠. 법인세도 나오고 단기적으로 너무나 세수가 안 거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재정 흑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우리 그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을 살리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빈부격차 줄이고 또 보다 많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주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금융교육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그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일본처럼 갈 거냐. 초고령 사회여서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금융업에 진출하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도 거의 없죠. 의사 돼야죠. 네, 맞아요. 그게 의대 가야죠. 의대. 가장 슬픈 현실이죠. 조금 더 이제 단기적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뚝심 있게 좀 밀어붙이자라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K-팝이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K-컬처 지금 뭐 서양, 뭐 미국, 유럽 사람들도 한국에 뭐 오고 싶어하고 K-팝 막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뭐 예능 뭐 이런 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애플 TV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하고 대단하죠.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디 좀 체감이 돼서 예전에 뭐 그렇죠. 미국에 계실 때랑 한국에 대한 당연하죠. 인식이. 예를 들어서 뉴욕에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2가 있는데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코리아타운은 지하철이 무서워서 못 갔어요. 뉴욕 32번가요? 예. 범죄. 그래서 저녁 6시면 지하철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하나만 열어요. 네. 입구를. 예. 그리고 경찰이 지키고 있죠. 그만큼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거기 가면은 막 그 한국의 명동 같아요. 그리고 그 다 외국인이에요. 또 그 당시는 뭐 설렁탕집, 곰탕집 그래서 한국 사람이 거의 됐는데 지금은 저기 자랑스럽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 친구들 데리고 거기 K타운이라고 그러거든요. K타운이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자랑스럽게 그 백인들도 코리아타운에 와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요. DNA가 있어요. 성공시키는 DNA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밝은데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거는 결국은 돈에 대한 이슈거든요. 금융. 예. K금융만 되면 K캐피탈리즘. 그러니까 지금 뭐 K-팝, K조선, K방산 다들 잘 나가는데 이제 K캐피탈리즘. 네. 금융만 좀 더 선진국 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투자를 가르쳐줘야 되고 금융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제 구정수 잘하는 건 그만. 구정도 잘하는 건 이미 있다고. 누가 더 창의적인 교육을 받느냐. 저 K-팝 이런 거 다 뭐야? 다 창의성이잖아요. 예. 그 창의성 교육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자본시장이 계속 발달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계속 상장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미국처럼 뭐 구글이 나오던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기업들이 계속 상장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백화점을 열었는데 맨날 옛날 물건만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발달하려고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한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몰려야 되고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미국처럼 중국처럼 그 시대가 오려면 결국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뭐 AI 로봇이 됐든 뭐 헬스케어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여러 새로운 산업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이게 그 뭐 조선방사 뭐 K-뷰티 화장품도 그렇고 실제 수출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항상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여기에 계속 이제 의존하는 산업 구조였는데 어떻게 좀 이제 달라져 가고 있다고. 달라져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영향인데 한국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여가는 과정이고 또 한국이 그런 외국이 갖지 못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낮게 보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근데 외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별로 없죠. 저는 정말로 놀라는 게 제가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화장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거든요. 공중 화장실이요? 네. 우리 집보다 깨끗한 거예요. 아이 대표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아 진짜요. 제가 지방에 그 강연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 그런 그 관광지 이런 데 화장실 가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솔직히. 깨끗하죠. 네. 관리도 근데 잘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 문화 의식도 가보세요. 높고. 못 들어가요. 네. 뉴욕의 지하철은 아예 문을 닫혀 있죠. 아예. 네. 근데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게 외국 사람한테는 야 이런 나라가 있네 신기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선진화가 되고 있는데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돈이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이 받쳐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정말 강한 이유가 사실은 또 거기에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우린 돈교육을 너무 안 했어요. 제가 돈교육.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많은 학교들을 다 가보면 초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눈이 너무 밝아요. 어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들이 지쳐 있어요. 국영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우리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 창의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창업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본이 조달이 돼야 되고 한 1년에 쓰이는 돈이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35조예요. 계속 늘죠. 네. 그런 거 35조라는 돈이 정말로 생산성 있는 데로 가느냐. 그게 의대 진학반. 네. 그거는 너무 낭비.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안 쓰고 안 먹고 줄여가면서.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투자가 됐다 그러면 그 아이가 10년, 20년 후에 그 돈이 몇 억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허무하게 써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질 거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층은 절벽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존리 대표님이 진짜 수년째 이런 캠페인도 하시고 실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좀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송파에 존리부자학교를 열었는데 예. 그게 옛날에 메리츠 지점이에요. 메리츠가 지점을 닫는 바람에 제가 그거를 그 자리예요? 네네. 송파의 우금역인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배운다는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세상을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영수보다 한 10,000배 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거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략이 뭔지, 이 회사가 물건을 어떻게 마는지, 이 회사는 특허를 뭐 갖고 있는지, 이 회사가 경쟁자는 어떤 건지 훨씬 더 중요한 걸 배우는데 그냥 우리는 학원에서 남이 낸 문제 국영수 푸는 거를 그걸 교육이라고 하니까 지쳐있죠, 애들은. 왜냐면 끊임없이 남을 이겨야 되니까. 유태인은 공부 잘하는 얘기를 안 해요. 유태인은 1등 하라고 가르쳐요. 예? 그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전혀 더 다르죠.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1등 하라면서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든지 잘해야죠. 제일 잘해요. 아니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1등 하려면 뭐하니? 그랬더니 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학원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남이 없는 데 가면 1등 하지. 유태인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쳐줘요. 남이 안 한 거 가라. 그럼 바로 깃발 꽂으면 네가 1등이다. 그렇죠. 반전이네. 예. 아니 진짜 1등 하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는 국영수에 국한돼 있거든요. 1등 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잘 맞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건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태인들은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전 분야에서 전부 유태인이에요. 전 미국에 갔을 때 놀란 거는 어디 가나 유태인이에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병원 주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잘 사는 레벨에서.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유태인은 어디 간지 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도매상한다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TV를 미국에다 판다. 딜러가 전부 유태인이에요. 골목마다 유태인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는 다 유태인인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근데 왜 유태인들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는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돈을 벌어라.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러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부자가 되지 마라. 큰 부자가 되라. 그래서 세상을 바꿔라. 그리고 돈에 대한 절박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그냥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또 네. 배우고 자라야 네. 되는 건데. 우리도 그 교육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부자가 되는 교육을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음.